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흰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던 조선시대의 어느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기와 지붕을 때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어대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왕비가 머무는 중궁전에서는 산통으로 인한 비명소리와 궁녀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0달 동안 왕비의 뱃속에서 자라난 귀한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지만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만큼이나 궁궐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왕자의 탄생을 고대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운명의 여신은 왕실에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중궁전의 정적을 깨뜨렸으나 그 울음소리에 뒤이어 터져 나온 것은 환호성이 아니라 산파와 상궁들의 경악 섞인 탄식이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눈처럼 하얀 피부의 꽃처럼 고운 얼굴을 가진 공주였으나 안타깝게도 왼쪽 다리가 안으로 굽어 있는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으며 차마 왕비에게 말을 건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갓 태어난 공주의 다리를 본 왕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슬픔에 잠겨 아기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탄생의 순간은 순식간에 비극의 그림자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궁궐 담장을 넘어 조정 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유교적 이념이 강했던 당시 사회에서 왕실의 자손에게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왕실의 부덕함이자 나라의 망조가 될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대신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는 하늘이 내린 경고이옵니다. 부정을 탄 아기 씨를 궁 안에 두시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공주를 왕실의 수치로 여기며 당장 궁 밖으로 내보내 애군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핏줄을 지키고 싶었으나 서슬퍼런 신하들의 압박과 흉흉한 민심을 무시할 수 없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했습니다. 왕은 며칠 밤낮을 번민한 끝에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잔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를 죽일 수는 없으니 민가에 믿을 만한 유모에게 맡겨 신분을 숨기고 키우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목상으로는 요양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공주를 떠나보내며 훗날 다시 만날 표식이라도 남기기 위해 왕실의 보물인 붉은 비단 강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황금색 실로 매화꽃을 수놓았습니다. 아가, 이 붉은 매화처럼 차가운 눈 속에서도 얼어 죽지 말고 부디 살아남거라. 왕비의 눈물 방울이 붉은 비단 위로 떨어져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어둠 속에는 왕비의 슬픔을 비웃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후궁 윤씨는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왕비와 공주를 영원히 제거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주를 호송할 담당 내관을 은밀히 불러들여 엄청난 재물을 미끼로 매수했습니다. 공주가 살아서 민가에서 자라게 되면 언젠가 화근이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리하여 후환을 없애라. 탐욕의 눈이 먼 내관은 윤씨의 사주를 받아들였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공주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다고 맹세했으나 품속에는 독사 같은 배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던 밤, 내관은 붉은 강보에 쌓인 공주를 품에 안고 궁궐의 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기의 얼굴을 때리자 공주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내관은 주위를 살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민가로 향하는 대신
인적이 끊겨 짐승들조차 다니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 내관의 마음속에도 잠시나마 양심의 가책이 일었으나 윤 씨가 약속한 금덩이와 권세에 대한 욕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되뇌며 합리화했습니다. 한양도성에서 한참을 떨어진 깊은 골짜기,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도착한 내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발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살을 내는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내관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차가운 눈밭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비단 강보는 하얀 눈 위에서 핏방울처럼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지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내관은 귀를 막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왕실의 핏줄이 차가운 눈 구덩이 속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주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가녀린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송이가 아기의 얼굴 위로 소복이 쌓여갔고 붉은 강보는 점점 흰눈에 덮여 희미해져 갔습니다. 멀리서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공주를 덮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아직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는지 저 멀리 고갯길 너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 시각 예순이 넘은 노파 월심은 장터에서 떡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하나 있던 자식마저 전염병으로 떠나보낸 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떡장사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던 그녀에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장터에 사람이 없었고 떡은 팔리지 않아 꽁꽁 언 채 바구니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공쳤구나. 이 떡을 다 어찌한담. 월심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무명 치마는 바람에 나부꼈고 해진 집신 사이로는 동상 걸린 발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월심이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던 중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애, 응애. 그것은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나뭇가지에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웬 아기의 울음소리란 말인가? 도깨비 장난인가? 월심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왠지 모를 이끌림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눈 속에 발이 푹푹 빠지는 험한 길이었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골짜기 바닥에 다다랐을 때 월심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눈밭 한가운데에 붉은색 덩어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눈을 치워보니 그것은 고급스러운 비단 이불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단 말인가.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를 버리다니. 월심은 떡 바구니를 내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월심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솜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차가운 아기를 자신의 맹가슴에 품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마른 노파의 가슴이었지만 그곳에는 아직 식지 않은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가,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월심은 아기를 품에 안고 꽁꽁 언 손으로 아기의 등을 문지르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비단 강보의 감촉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기의 신분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월심은 눈물을 흘리며 서둘러 자신의 오두막이 있는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집에 도착한 월심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기를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갈아 미음을 끓여 아기의 언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인지 몇 시간 뒤 아기의 볼에 옅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가늘게 눈을 뜨며 칭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월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왼쪽 다리가 안으로 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이 다리 때문에 버림받았구나. 월심은 아기의 굽은 다리를 어루만지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평생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왔기에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아기에게 깊은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너나 나나 세상에 버려진 신세로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어미가 되어주마. 월심은 아기의 굽은 다리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늙은 과부였지만 그녀의 품은 그 어떤 왕비의 품보다 따뜻하고 넉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용한 의원인 김 영감을 찾아가 아기를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아기의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한기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몸이 많이 허약하네. 그리고 이 다리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 고치기가 힘들겠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걸세. 의원의 말에 월심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걷지 못하면 제가 업고 다니면 되고 뛰지 못하면 제가 지팡이가 되어주면 됩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월심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감싸고 있던 붉은 비단 강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단 귀퉁이에는 황금색 실로 수놓아진 매화꽃 문양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그 꽃을 보며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밝을, 명미의, 지혜로울, 해, 회, 명예라고 부르자. 이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너도 세상의 시련을 이겨내고 밝고 지혜롭게 자라거라. 명예, 그것은 버려진 공주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자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기도 하여 마을 사람들은 월심이 산에서 주워온 아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심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봐.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병신아기를 데려다 키운다네. 그 아기 혹시 재수음 붙은 아기 아니야? 다리도 병신이라며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쏟아졌지만 월심은 귀를 닫고 오직 명예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명예의 건강을 빌었고 떡을 팔아번 돈으로 명예에게 줄 약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시래기죽을 먹으면서도 명예에게는 쌀 미음을 먹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명예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뚝거려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했지만 얼굴은 둥근 달처럼 환하고 눈동자는 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명예는 월심을 할머니, 할머니하며 따랐고 월심이 일하러 갈 때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집신을 챙겨주었습니다. 월심에게 명예는 죽은 자식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쁨이자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그곳에는 궁궐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는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박만석이 월심의 오두막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은 욕심이 많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로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월심이 예전에 약값으로 빌려 쓴 쌀 몇 마를 핑계로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어이, 월심 할망구. 쌀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언제까지 뭉갤 셈이야. 이자가 불어서 이제는 원금의 10배가 되었어. 박만석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월심을 위협했습니다. 월심은 박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박서방, 조금만 기다려주게. 흉년이라 떡이 안 팔려서 그래. 내 곧 갚겠네. 하지만 박만석은 월심을 발로 걷어차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오두막을 부숴버리겠어. 아니면 박만석의 음흉한 시선이 방 안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명예에게 머물렀습니다. 전연이라도 팔아서 빚을 까든가 해야지. 다리는 병신이어도 얼굴은 반반하니 어디 식모로라도 팔면 돈이 되겠어. 명예를 종으로 팔아넘기겠다는 박만석의 협박에 월심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월심은 명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결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 아이는 내 목숨이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월심의 완강한 태도에 박만석은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독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좋아, 한 달 주지.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전혀는 내가 끌고 갈 테니 각오해. 박만석이 돌아간 뒤 월심은 명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이 죄가 되어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한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명예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저 나쁜 아저씨 혼내줄게요. 어린 명예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에게는 아직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팔러 나간 사이 명예는 혼자 집을 지키며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낡은 천조각의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해진 옷을 기워주며 익힌 바느질 솜씨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심코 수놓은 꽃무늬는 마치 향기가 날 듯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왕비에게서 물려받은 천부적인 재능이자 훗날 그녀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소녀의 소일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심은 명예가 잠든 사이 몰래 붉은 비단 강보를 꺼내 보았습니다. 황금색 매화가 수놓아진 그 강보는 명예의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월심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 이것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명예가 언젠가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월심은 강보를 다시 깊숙이 숨기고 잠든 명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떡을 팔아보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지. 눈보라치는 밖의 날씨처럼 월심과 명예의 앞날에는 매서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진 핏덩이 명예는 월심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속에서 어엿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명예는 비록 다리가 불편하여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지만 그 모습조차 안쓰럽기보다는 대견해 보일 만큼 맑고 고운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덩이처럼 환했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초롱초롱하게 빛났으며 웃을 때마다 양볼에 패는 보조개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오두막집에서 시래기죽을 먹으며 자랐음에도 명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 없는 귀한 태생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심은 어린 명예에게 늘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는 마을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명예가 절뚝거리며 우물가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절름발이 떴다.
쿵덕쿵덕 절름발이 하며 돌을 던지거나 흉내를 내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예는 도망치지도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며 수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월심이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와 이 녀석들, 못된 녀석들, 남의 귀한 자식한테 무슨 짓이냐 하며 호통을 치면 아이들은 메롱하고 혀를 내밀며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월심은 상처받았을 명예를 끌어안고 미안하다, 아가. 이 할미가 힘이 없어서 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는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월심의 거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전 괜찮아요. 쟤네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는걸요. 전다리는 좀 불편해도 손은 누구보다 튼튼해요. 이 손으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명예의 의젓한 말에 월심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명예는 밖에서 뛰어노는 대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집안일을 배우거나 글을 익히며 자신만의 세상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예는 손재주가 남달라 무엇이든 한번 보면 곧잘 따라 하곤 했습니다. 월심은 비록 가난했지만 명예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장터에서 헌책을 구해와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명예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칠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5살이 되던 해에 이미 언문한 글을 깨우쳤고 7살이 되어서는 붓을 잡고 글씨를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월심은 명예가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뛰어난 재능을 가난 때문에 꽃 피우지 못하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네가 양반집 규수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월심의 한탄의 명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 손녀로 태어난 게 제일 좋아요. 비단옷 입고 기와집 사는 것보다 할머니랑 콩죽 나눠 먹는 게 더 행복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예의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날이라 월심이 떡을 팔러 나간 사이 홀로 집을 지키던 명예는 낡은 옷을 기우기 위해 바늘과 실을 잡았습니다. 구멍난 옷을 꿰매던 명예의 시선이 문득 마당에 핀 진달래꽃에 머물렀습니다. 저 고운 꽃을 옷에다 옮겨 놓으면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발동한 명예는 남은 색실을 모아 자투리 천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자수였지만 명예의 손끝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붉은색 실로 꽃잎을 만들고 초록색 실로 잎사귀를 수놓자 낡고 보잘것없던 천조각 위에 생생한 진달래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월심은 방바닥에 놓인 천조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 꽃이냐? 누가 주고 갔느냐? 월심은 그것이 진짜 꽃인 줄 알고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볼 정도였습니다. 명예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놓았어요, 할머니. 심심해서 해봤는데 어때요? 월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예와 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냐? 배운 적도 없는데 어찌 이리 솜씨가 좋으냐? 월심은 명예의 천부적인 재능에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수준을 넘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적인 경지였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붉은 비단 강보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강보 귀퉁이에 수놓아진 황금색 매화, 그 정교하고 기품 있는 자수 솜씨가 명예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어미의 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월심은 명예의 재능이 하늘이 내린 선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떡을 파는 틈틈이 돈을 모아질 좋은 실과 천을 사다 날랐습니다. 명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수놓아 보거라.
이것이 우리를 가난에서 구해주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할머니의 지지에 힘입어 명예는 본격적으로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명예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세상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봄에는 매화와 목련이, 여름에는 연꽃과 모란이,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이 명예의 바늘 끝을 따라 비단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명예가 수놓은 나비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고 새들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릴 듯 정교했습니다. 특히 명예가 가장 즐겨 수놓는 것은 붉은 매화였습니다. 눈 속에 피어난 붉은 매화는 명예 자신의 운명과 닮아 있었기에 그녀는 매화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명예의 방은 어느새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꽃밭이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 월심은 명예가 수놓은 손수건과 베갯물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떡바구니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자수품을 진열해 놓자 지나가던 아낙네들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고운 것 좀 봐. 이게 그림이야, 자수야? 어쩜 이리 꽃잎이 살아있는 것 같을까? 할멈, 이거 얼마요? 사람들은 떡보다 자수품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월심이 조심스럽게 값을 부르자 아낙네들은 두말하지 않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날 월심은 떡을 판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예의 자수 솜씨에 대한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개 넘어 오두막집 절름발이 소녀가 자수의 달인이라더라. 그 소녀가 수놓은 병풍을 집에 두면 복이 들어온다더라. 양반집 마님들까지 하인을 보내 명예의 자수품을 구해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월심내 살림살이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끼니마다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는 자신의 재능으로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술을 놓으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고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명예의 재능이 빛을 발하고 살림이 피기 시작하자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탐욕스러운 눈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월심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돈을 모조리 뜯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을 대동한 박만석이 월심의 오두막을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월심 할망구. 요새 돈 좀 만진다며. 내 돈 갚을 때가 되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쓰나? 박만석은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갯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피워댔습니다. 월심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뛰어나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박서방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 장날에 번 돈으로 이자부터 갚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월심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그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으로 쳐내버렸습니다. 엽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이까지 푼 돈으로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내가 말한 건 원금과 그동안 밀린 이자를 합친 돈이야. 자그마치 100냥이다. 100냥, 100냥이라는 말에 월심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원금은 고작 쌀 몇 말 값이었는데 어찌 100냥이 된단 말입니까? 박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00냥이라니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돈입니다. 제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월심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박만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관아에 가서 따지든가. 내가 쓴 차용증에는 분명히 복리이자라고 적혀 있어. 글 못 읽는 늙은이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난리야. 박만석은 비열하게 웃으며 집 안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명예가 겁에 질려 문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의 눈이 명예와 마주치자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갚아야지. 듣자 하니
저 절름발이 계집애가 술을 기가 막히게 놓는다지. 저 아이를 내게 넘겨라. 내 집에 데려가서 밤낮으로 술을 놓게 하면 몇 년 안에 빚을 탕감할 수 있을 게다. 게다가 얼굴도 반반하니 나중에 내 첩으로 삼아도 되고 말이야. 박만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명예를 노예처럼 부리고 끝내 첩으로 삼겠다는 그 더러운 속셈에 월심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월심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생 순하게만 살아온 월심이었지만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귀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새끼는 못 데려간다. 당장 꺼져라. 꺼지지 않으면 내 배를 가르고 죽어버리겠다. 월심이 칼을 목에 겨누고 악을 쓰자 박만석도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칼은 내려놓고 말해. 박만석은 월심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물러나면서도 끝까지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그냥 가지만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다. 딱 보름 주겠다. 보름 뒤에 백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관아 포졸들을 데리고 와서 저 계집애를 끌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집문서도 다 뺏어 버릴 거야. 박만석은 침을 좀 뱉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박만석이 사라지자 월심은 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불쌍한 우리 명예를 어찌한단 말이냐. 방 안에 있던 명예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뛰어나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명예의 재능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탐욕스러운 자들을 불러들이는 화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백냥이라는 돈은 떡을 팔아서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감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식은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명예는 잠든 척 돌아 누워 있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박만석에게 끌려가면 할머니는 혼자 남아 어떻게 사실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술을 놓아서 돈을 벌어야 해. 어떻게든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해. 명예는 조용히 일어나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단 위에 붉은 매화가 한 송이, 두 송이 피어날 때마다 명예의 간절한 기도도 함께 수놓아졌습니다. 신령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 악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밤은 깊어가고 소녀의 작은 등은 호롱불 그림자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명예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간절함이 담긴 자수가 머지않아 한양에서 온 귀한 손님의 눈에 띄어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폭풍전야처럼 위태롭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명예의 손끝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심과 명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월심은 밤잠을 줄여가며 떡을 쪘고 명예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술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빚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고 보름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만석이 왈패들을 모으고 있다더라. 보름 뒤에 월심네 집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라더라. 이웃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박만석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월심내 오두막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거상 김씨가 질 좋은 자수품을 구하기 위해
이 시골 마을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인은 궁궐에 물건을 납품하는 큰 상인으로 안목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월심이 팔던 명예의 손수건을 보고 그 비범한 솜씨에 놀라 직접 수놓은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기품 있는 자수는 한양 바닥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 물건의 주인을 만나야겠다. 김상인의 수소문은 곧 월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월심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예가 밤새 수놓은 병풍을 챙겨들고 김상인이 머무는 객주로 달려갔습니다. 객주 마당에는 김상인을 만나 물건을 팔아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월심은 필사적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나리, 제 손녀의 자수 좀 보십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월심의 절박한 외침에 김상인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라한 노파가 들고 있는 병풍. 김상인은 별 기대 없이 병풍을 펼쳐보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병풍이 펼쳐지는 순간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병풍 속에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금방이라도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눈송이 하나하나의 질감과 꽃잎의 명암까지 완벽하게 표현된 자수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김상인은 눈을 크게 뜨고 병풍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은 신의 솜씨로다. 시골 구석에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김상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월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가 누구냐? 당장 그를 만나보고 싶구나. 월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나리. 비록 다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손재주 하나만큼은 조선 제일이라고 자부합니다. 김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석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할멈, 내가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네. 내 상단에서 전속으로 일하게 해주겠네. 숙식은 물론이고 솜씨에 걸맞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네. 그리고 김상인은 엽전 꾸러미가 묵직하게 담긴 주머니를 꺼내 월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계약금 일세, 자그마치 100냥이야. 이 정도면 아이를 내어주겠나? 100냥. 그토록 월심과 명예를 옥죄던 빚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월심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 돈이면 박만석의 빚을 갚고 지옥 같은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명예 또한 더 넓은 세상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랑하는 손녀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늙은 자신이 명예를 따라 한양으로 가기엔 거동이 불편했고 무엇보다 박만석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고 있어 이곳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월심은 집으로 돌아와 명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명예야, 기회가 왔다. 한양에 가서 내 꿈을 펼치거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에서 벗어나서 너를 알아주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라. 명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월심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두고 안 가요. 빚은 우리가 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죽어도 할머니랑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거예요. 명예의 효심에 월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명예는 박만석의 첩이나 노예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월심은 명예의 어깨를 잡고 짐짓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마라. 네가 여기 남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 박만석 그놈이 너를 가만두겠느냐. 너는 한양으로 가서 성공해야 한다.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나를 데리러 오면 되지 않느냐.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다. 월심의 단호한 말에 명예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할머니의 뼈아픈 희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다시 올게요. 금방 올게요. 명예는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보름이 되는 날 아침, 김상인의 마차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명예는 진보다리를 들고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월심은 명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가서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기죽지 마라. 너는 귀한 아이다. 세상 누구보다 귀한 아이다. 월심은 차마 명예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예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명예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마차가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월심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상인이 주고 간 백냥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박만석이 왈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월심, 오늘이 약속한 날이다. 돈 내놔. 아니면 계집애를 내놓든가. 박만석의 고함 소리에 월심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늙은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월심은 백냥 주머니를 박만석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여기 있다. 돈. 더러운 돈 다 가져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집 얼씬도 하지 마라. 엽전 주머니가 박만석의 얼굴을 강타하고 바닥에 떨어져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만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돈주머니를 주워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백냥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차지하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월심은 싸늘하게 그를 노려보며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비록 손녀는 떠나보냈지만 그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텅 빈 집이 주는 공허함이 교차하며 월심은 마루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명예는 마차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양 성문이 보일 때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리라. 조선 최고의 자수 장인이 되어 보란듯이 할머니를 모셔오리라. 명예의 눈빛은 눈 속의 매화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한양 땅, 그 깊은 궁궐 안에 자신의 진짜 핏줄과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는 시골 마을을 떠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한양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김상인의 마차는 덜컹거리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명예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향 산천이 멀어질수록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쳤지만 명예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약한 마음의 표현일 뿐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한양 도성은 시골 소녀 명예의 눈에는 별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 집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장터는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활기찬 도성의 풍경은 명예를 주눅들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반드시 최고가 되겠다는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인은 명예를 자신의 상단 내에 있는 조용한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전국의 내로라 하는 자수 장인들이 모여 일하는 공방이었습니다. 이곳이 네가 지낼 곳이다.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든 지원해 줄 테니 너는 오로지 수놓는 일에만 전념하거라. 김상인의 배려로 명예는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텃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의 장인들은 어린 데다 다리까지. 저는 시골 소녀가 대우를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일부러 질 나쁜 시를 주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집취 상단 어르신도 참 저런 병신이 무슨 수를 놓는다고. 비수 같은 말들이 명예의 가슴을 찔렀지만 명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았고 잠을 줄여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흉내낼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명예가 수놓은 모란꽃 병풍이 완성되어 장터에 나갔을 때 한양의 귀부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나, 이 꽃 좀 봐. 벌과 나비가 날아와 앉을 것만 같아. 색감이 어쩜 이리 고울까. 마치 살아있는 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네. 명예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 대신 절름발이 신동이라는 별칭이 장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던 동료 장인들도 명예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예가 한양에 온 지 1년이 지날 무렵 그녀는 이제 상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자수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희는 약속대로 명예에게 두둑한 품삯을 주었고 명예는 그 돈을 모아 인편을 통해 고향의 할머니에게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모시러 갈게요. 편지를 쓸 때마다 명예의 눈물 자국이 종이를 적셨지만 답장으로 온 할머니의 서툰 글씨를 보며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할머니가 박만석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내신다는 소식은 명예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상인이 상기된 얼굴로 명예를 찾아왔습니다. 명예야, 큰일이 났다. 아니, 아주 경사스러운 기회가 왔다. 김상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이 중전마마의 탄신일이시다. 내 상단에서 마마께 진상할 병풍을 올리기로 했는데 네가 그 작업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되 마마의 옥체를 평안하게 해드릴 최고의 작품이어야 한다. 중전마마에게 진상하는 병풍이라니 자수 장인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명예는 가슴이 벅차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모든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명예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도안을 구상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이나 장수를 뜻하는 십장생도 좋았지만 왠지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명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풍경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버려졌던 그리고 할머니에게 구조되었던 그 눈 덮인 골짜기와 그 속에서도 붉게 피어올랐던 매화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자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어릴 적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붉은 강보의 매화 문양이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명예는 하얀 비단 위에 붉은 실을 꿰었습니다. 작업은 고통스럽고도 황홀했습니다. 명예는 자신의 영혼을 실에 담아 비단 위로 옮겼습니다. 차가운 눈밭의 서늘한 기운과 그 추위를 뚫고 피어난 붉은 매화의 뜨거운 생명력이 명예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병풍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코끝이 시려오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며 따뜻해지는 기이한 힘을 가진 명작이었습니다. 김상희는 완성된 병풍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명예야,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늘이 너를 빌려 만든 것이야. 마침내 중전의 탄신일, 김상희는 명예의 병풍을 싣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진상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명예의 병풍이 펼쳐지는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함으로 치장한 다른 물건들과 달리 명예의 병풍은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중전은 무심한 듯 병풍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하얀 눈밭 위에 피어난 붉은 매화에 고정되었습니다. 중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화는 중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홀린 듯이 병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이 아닌 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화의 모양과 색감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1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낸 갓난쟁이 공주를 쌌던 강보. 그 위에 자신이 밤새워 수놓았던 바로 그 매화 문양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모양이 같은 것을 넘어 그 자수에 서려 있는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가 중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중전은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병풍, 누가 만들었느냐? 중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상인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소인의 상단에 있는 명예라는 아이가 만들었사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다리는 불편하나 그 솜씨와 효심만은 조선 제일인 아이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말에 중전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전 다리가 굽은 채 태어나 버려졌던 자신의 딸, 살아있다면 지금쯤 15살이 되었을 터였습니다. 나이도, 다리의 장애도, 그리고 이 기이할 정도로 닮은 매와 자수도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중전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명예 라고 하였느냐? 그 아이를. 당장 보고 싶구나. 내일 당장 그 아이를 궁으로 들이라. 중전의 파격적인 명령에 연회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천한 신분의 장인을 내명부의 안주인이 직접 부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소식에 경악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전의 자리를 넘보다가 실패하고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후궁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상궁으로부터 연회장의 소식을 전해 듣고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다리를 저는 15살짜리 자수 장인? 그리고 중전이 그 병풍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고? 윤 씨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내관을 매수하여 죽이라고 했던 그 불구자 공주. 내관은 분명히 공주를 처리했다고 보고했지만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설마 살아있는 것인가? 그 끈질긴 목숨이 15년을 버티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윤 씨는 공포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공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자신이 청부살인을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 내관놈을 불러와라. 아니, 그놈은 이미 죽었지. 윤 씨는 불안에 떨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15년 전 이를 처리한 내관은 얼마 후 의문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실 윤 씨가 입막음을 위해 손을 쓴 것이었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윤 씨의 본능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전이 그 아이를 만나게 해서는 안 돼. 만약 그 아이가 공주라면 핏줄끼리는 서로 알아보는 법. 만나기 전에 없애야 한다. 윤 씨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키우고 있던 그림자 자객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김상인의 상단에 잠입하여 명예라는 계집을 처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깔끔하게 없애야 한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윤 씨의 서슬 퍼런 명령에 자객은 검은 복면을 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갔지만 중전은 딸에 대한 그리움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윤 씨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시각 상단 별채에 있는 명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가 자신의 병풍을 보고 기뻐하시며
내일 입거라라는 명을 내렸다는 소식에 명예는 너무나 기쁘고 설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제가 궁궐에 간대요. 중전마마를 뵙는데요. 명예는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 시퍼런 칼날을 든 자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명예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밤 11시, 1시이 되자 상단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명예도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기와장이 덜그럭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명예는 잠결에도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쥐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묵직했고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명예는 본능적으로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지? 도둑인가? 그때 방문 틈으로 가느다란 대나무관이 쑥 들어오더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양마취 연기였습니다. 명예는 숨을 참으며 재빨리 베개를 이불 속에 넣고 사람 모양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벽장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고리가 소리 없이 따지더니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객은 망설임 없이 이불 위 베개가 있는 부분을 향해 단검을 내리꽂았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깃털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칼끝에 전해지는 감각이 사람이 아님을 깨달은 자객은 칫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때 벽장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명예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객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벽장 쪽으로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밖에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와 함께 김상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불이야, 도둑이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던 김상인이 자객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자객은 명예를 찾을 시간도 없이 급히 창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잡아라. 상단의 일꾼들이 횃불을 들고 뛰쳐나왔지만 자객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벽장 속에서 나온 명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김상인이 뛰어들어와 명예를 살폈습니다. 명예야,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명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김상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칼로 저를 찔렀어요. 찢어진 이불과 꽂혀있는 단검을 본 김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의 목숨을 노린 전문적인 암살 시도였습니다. 김상인은 직감했습니다. 중전마마의 호출과 이 암살 시도가 무관하지 않음을, 명예가 단순히 수잘 놓는 시골 소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었습니다. 명예야, 걱정 마라. 날이 밝는 대로 곧장 궁으로 가자. 궁궐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중전마마께서 너를 지켜주실 게다. 김상인은 상단의 무사들을 불러 명예의 방을 겹겹이 에워싸게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명예는 다음날 아침 김상인의 호의를 받으며 궁궐로 향하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자신을 부르신 중전마마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붉은색 궁궐 담장이 가까워질수록 명예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버려졌던 곳, 그러나 기억조차 없는 그곳으로 15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편 암살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궁 윤 씨는 분노와 공포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실패? 고작 계집애 하나를 처리 못했단 말이냐. 윤 씨는 화병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명예가 궁에 들어와 중전과 만나는 순간 모든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윤 씨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내 눈앞에서 그년이 공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 공주라면 중전이 보는 앞에서라도 죽여 없애리라. 윤 씨는 옷 속에 은장도를 숨기고 교태전 중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명예를 태운 가마가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전각들과 화려한 단청, 오가는 궁녀들의 모습에 명예는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낯익은 느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상궁의 안내를 받아 교태전뜰에 들어선 명예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중전이 애타는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명예이냐? 중전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명예는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예, 마마, 천한 소녀 명예라 하옵니다. 명예가 고개를 들자 중전은 숨을 멈췄습니다. 명예의 얼굴은 거울을 보는 듯 중전의 젊은 시절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마 아래로 살짝 보이는 불편한 왼쪽 다리. 중전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내 핏줄이다. 중전은 체면도 있고 대도를 내려와 명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오거라. 중전이 명예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마마 하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후궁 윤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어찌 천한 것을 가까이 하시옵니까? 부정을 타시면 어쩌시려고요? 윤 씨는 명예를 밀쳐내며 중전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예는 바닥에 넘어지며 윤 씨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젯밤 자객에게서 느꼈던 바로 그 서늘한 살기였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교태전 앞마당. 중전은 윤 씨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비키거라, 내 손님이다. 윤 씨는 물러서지 않고 은장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과연 명예는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어머니 중전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15년 전의 잔혹한 음모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살기가 감도는 교태전 앞마당. 후궁 윤 씨가 중전과 명예 사이를 가로막으며 내지른 고함은 궁궐의 고요를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윤 씨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옷소매 속에 숨긴 은장도를 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파멸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어찌 저런 천하고 불길한 것을 옥체 가까이 두시려 하옵니까? 저 아이는 다리를 저는 병신입니다. 왕실의 부정을 타개할 요물이옵니다. 윤 씨는 명예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험 대신 다급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예는 윤 씨의 기세에 눌려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중전은 그런 윤 씨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자애롭기로 소문난 중전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매서웠습니다. 윤상궁, 비키라 하였다. 내 손님을 맞이하는데 내 허락이 필요하더냐. 중전의 언명에도 윤 씨가 물러서지 않자 중전은 호위 무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무사들이 다가와 윤 씨를 양옆으로 끌어내자 윤 씨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마마 하고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윤 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중전은 다시 떨리는 걸음으로 명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명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중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명예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중전을 바라보자
두 여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똑 닮은 이목구비, 선한 눈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끌리는 천륜의 이끌림. 중전은 명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이리 닮았을꼬, 어찌 이리. 중전의 시선은 명예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불편한 왼쪽 다리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냈던 갓난쟁이 딸의 그 굽은 다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가슴 속에서 확신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중전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물었습니다. 아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를 키워준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명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명예라 하옵니다. 부모님은 얼굴을 모릅니다. 눈보라 치던 날 산골짜기에 버려진 저를 할머니께서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산골짜기 버려진 아이. 명예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중전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하는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중전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낳은 공주가 민가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산속에 버려졌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때 궁궐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상인이 땀범벅이 된 채 하얀 머리를 헝클어뜨린 한 노파를 부축하여 교태전으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파는 바로 명예를 키운 월심이었습니다. 김상인은 어젯밤 명예를 노린 자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명예의 신변뿐만 아니라 그녀의 출생을 증명할 물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급히 사람을 보내 월심을 한양으로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월심의 품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명예야, 우리 명예 어디 있느냐? 월심은 낯선 궁궐의 위압감도 잊은 채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명예가 절뚝거리며 달려가 월심의 품에 안겼습니다. 중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김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인이 이 아이를 키운 분이냐? 김상인은 바닥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예, 마마. 15년 전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마마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하여 급히 모셔왔나이다. 김상인의 말에 중전의 시선이 월심에게로 향했습니다. 월심은 중전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올린 뒤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노파의 손끝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보자기가 완전히 풀리자 그 안에서 15년의 세월을 간직한 붉은 비단 강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 귀퉁이에 수놓아진 황금색 매화 문양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그 강보를 보는 순간 아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공주를 떠나보내기 전날 밤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수놓았던 바로 그 강보였습니다. 매화 꽃잎 하나하나에 자신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여기에. 중전은 강보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가, 불쌍한 내 새끼. 이 차가운 눈밭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느냐. 중전의 통곡 소리가 교태전을 가득 메웠고 지켜보던 상궁들과 나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명예는 영문을 모른 채 중전의 슬픔에 동화되어 함께 울었고 월심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이로써 명예가 15년 전 사라졌던 공주라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상 전하납시오 하는 내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소란을 전해 들은 왕이 정무를 보던 중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왕은 뜰에 들어서자마자 붉은 강보를 안고 울고 있는 중전과 그 곁에 서 있는 명예를 보았습니다. 왕의 시선이 명예의 다리에 머무는 순간 왕 또한 굳어버렸습니다. 중전은 왕에게 다가가 강보를 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보시옵소서.
우리 공주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우리 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민가로 보낸 줄 알았는데 누군가 이 아이를 산속에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은 눈매, 그리고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워했던 그 굽은 다리. 왕은 명예에게 다가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 너를 지키지 못해 이 모진 고생을 시켰구나. 왕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예는 얼떨결에 왕의 품에 안겨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냄새와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하, 아버님, 명예의 입에서 가늘게 새어나온 부름에 왕은 더욱 세게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상봉도 잠시, 왕은 곧바로 이성을 되찾고 서슬퍼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왕명을 어기고 공주를 산에다 버렸단 말이냐. 당장 그 죄인을 색출하여 능지처참에 처하라. 왕의 호령이 떨어지자 김상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는 듯하옵니다. 어젯밤 소인의 상단에 자객이 들어와 공주마마를 해하려 하였사옵니다. 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객이라니 그 자를 잡았느냐. 예, 전하, 상단의 무사들이 자객을 생포하여 신문한 결과 그 배후에 궁궐에 높은 분이 계시다는 자백을 받아내었나이다. 김상인이 신호를 보내자 포승줄에 묶인 검은 복면의 사내가 끌려 나왔습니다. 사내는 고문의 흔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칼을 뽑아 사내의 목에 겨누며 물었습니다. 말하라, 내 놈에게 공주를 죽이라고 사주한 자가 누구냐? 사내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윤상궁 마마이시옵니다. 윤상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끌려나갔던 윤 씨가 다시금 포졸들에게 붙잡혀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윤 씨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발악했습니다. 모함입니다. 전하, 저 천한 놈들이 짜고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왕은 차가운 눈으로 윤 씨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네가 15년 전 담당 내관을 매수하여 공주를 처리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다. 그 내관이 죽기 전에 남긴 일기가 발견되었느니라. 왕의 말은 거짓이었으나 윤 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공포와 당황함에 사로잡힌 윤 씨는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내관놈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멀리 보내라고만 했지 죽이라고는. 윤 씨는 말을 뱉어놓고 아차 싶어 입을 막았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공주를 유기하는데 관여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인연, 내 입으로 죄를 시인하였구나. 투기가 도를 넘어 천륜을 어기고 왕실을 능멸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윤 씨는 바닥에 머리를 내치며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왕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하옥하고 그 일족을 모두 잡아들여라. 다시는 이런 폐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것이다. 윤 씨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빚어낸 15년의 악연은 결국 자신의 파멸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정의의 햇살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후 왕과 중전은 월심을 불렀습니다. 월심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왕은 돛돌 아래로 내려와 월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딸은 차가운 눈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대는 공주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 왕실의 은인이다. 월심은 감히 왕의 용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버려진 핏덩이가 가여워 거두었을 뿐이옵니다. 공주님께서 모진 세파를 견디고
훌륭하게 자라주신 것은 공주님의 복이옵니다. 중전은 명예를 월심의 옆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명예야, 너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다. 너를 낳은 나, 그리고 너를 길러주신 이분이다. 낳은 정 못지않게 기른 정 또한 태산과 같으니 너는 평생 이분을 어머니로 섬겨야 할 것이다. 명예는 중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월심과 중전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예, 어마마마, 그리고 할머니, 2분 다 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이십니다. 세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즉시 어명을 내려 명예의 공주 신분을 복원하고 그녀의 이름을 왕실 족보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구해 키운 월심에게는 정일품 정경부인의 칭호를 내리고 한양의 99칸 대저택과 기름진 논밭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명예의 재능을 알아보고 한양으로 데려온 김상인에게도 큰 상을 내리고 왕실 전속 상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궁궐하는 잃어버린 공주의 귀환과 악인의 처단으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월심과 명예를 괴롭히던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박만석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왕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박만석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게 했습니다. 박만석은 명예가 공주가 되었다는 소식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이닥친 암행어사와 관군들에 의해 박만석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고리대금으로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감히 공주마마의 은인을 협박하고 공주를 노비로 삼으려 했으니 이는 영모에 준하는 대죄이다. 암행어사의 호통에 박만석은 혼비백산하여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절름발이 소녀가 공주였다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만석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그에게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실현된 것입니다. 명예는 다시 붉은 비단 강보를 꺼내보았습니다. 매화꽃 문양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명예 자신의 모습이자 그녀를 지켜준 2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명예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딸이자 존경받는 공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궁궐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붉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명예와 월심, 그리고 중전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주가 된 명예가 어떻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수재능을 통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월심 할머니와의 행복한 여생은 어떠했는지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궐의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연못의 얼음이 녹아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예가 공주라는 신분을 되찾은 후 궁궐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왕은 명예 공주를 위해 경회루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명예는 화려한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고운 족두리를 썼는데 비록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왕족보다 위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장애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 속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과 시련을 이겨낸 고귀한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깊이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명예의 곁에는 언제나 2명의 어머니가 함께했습니다. 낳아준 어머니인 중전과 길러준 어머니인 월심이었습니다. 중전은 월심을 형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궁궐 법도상 평민 출신인 월심을 왕비가 형님이라 부르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왕과 대신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월심이 공주를 살려낸 공로와 15년간 쏟은 정성은 신분을 뛰어넘는 숭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전은 자신의 처소인 교태전 바로 옆에 월심이 머물 전각을 마련해주고 수시로 드나들며 명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명예가 5살 때 처음 바늘을 잡았다고요? 예, 마마. 그때부터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두 어머니는 명예를 사이에 두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난 15년의 공백을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월심은 처음에는 궁궐 생활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평생 흙바닥에서 자고 거친 밥을 먹던 그녀에게 비단 이불과 산의 진미는 가시방석과도 같았습니다. 공주마마, 저는 이 호강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궐 밖으로 나가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 월심이 짐을 싸들고 나가려 할 때마다 명예는 맨발로 뛰어나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저를 또 고아로 만드실 건가요? 명예의 애절한 눈물에 월심은 결국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월심은 궁궐 안에서도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텃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왕은 그런 월심의 뜻을 존중하여 궐 안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에서도 기쁜 소식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악독한 고리 대금업자 박만석이 관아에 끌려가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이 파견한 암행어사는 박만석의 집을 급습하여 그가 숨겨둔 이중 장부와 착취한 재물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박만석은 포승줄에 묶여 마을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고 그동안 그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내 죄를 알렸다. 공주의 은인을 협박하고 선량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짠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어사의 호통에 박만석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정의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관아에서는 박만석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월심이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오두막집 문서는 물론이고 다른 이웃들의 논밭 문서도 모두 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만석은 곤장 100대를 맞고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끌려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었고 명예 공주님 만세, 월심 할머니 만세를 외쳤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명예와 월심의 존재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정의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명예는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 공주는 궁궐 안에서 편안히 호의호식하는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간청하여 궁궐 한쪽에 수방자수를 놓는 방을 크게 짓고 전국에 재주 있는 소녀들을 모아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예는 다리가 불편하거나 집안이 가난하여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 신체적 장애나 가난은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나를 보아라. 나도 다리를 절지만 내 손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느냐. 명예는 스스로 스승이 되어 아이들에게 바늘 잡는 법부터 색을 배합하는 법까지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명예가 이끄는 수방은 단순한 기술 교육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희망의 배움터였습니다. 명예와 제자들이 만든 자수품은 조선 팔도는 물론 바다 건너 중국과 일본에까지 수출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수익금은 다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명예공주를 자수의 신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그녀가 수놓은 매와 그림은 집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는 전설까지 생겨났습니다.
명예는 자신의 재능을 개인의 영달이 아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왕족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명예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마 공주의 남편로 간택된 인물은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선비의 아들로 비록 가난하지만 학식이 깊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든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명예의 다리를 흉보지 않고 오히려 공주님의 걸음걸이는 험한 세파를 헤쳐온 훈장과도 같습니다. 제가 공주님의 지팡이가 되어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명예는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혼인을 승낙했고 두 사람은 축복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월심과 중전은 나란히 혼례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눈물로 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명예는 월심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월심은 늙어서 기력이 쇠해졌지만 명예의 아이들을 돌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손자 손녀들이 무릎에 매달리면 월심은 주름진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15년 전 눈보라치던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붉은 매화꽃이 뚝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너희 어머니란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속에서 꿈을 키웠고 명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월심은 조용히 명예를 불렀습니다. 명예야, 이제 나는 갈 때가 된 것 같다. 월심은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앉으며 명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너를 주운 것이다. 너는 내 딸이자 내 스승이자 내 삶의 전부였다. 고맙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로 만들어 주어서. 명예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월심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랑 천년만년 사셔야죠. 월심은 빙그레 웃으며 명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매화는 지더라도 향기는 남는 법. 내가 없어도 너는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 거라. 그날 밤 월심은 명예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고단한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월심이 떠난 후 명예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궁궐 후원의 매화 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무 아래 월심의 유품인 낡은 떡 바구니를 묻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 숲에는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그 향기는 온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명예는 매화꽃이 필 때면 중전과 함께 그 숲을 거닐며 월심을 추억했습니다. 형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어. 나보다 더 훌륭한 어미셨지. 중전의 말에 명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저에게는 하늘이 주신 최고의 어머니십니다. 명예공주는 오래오래 살며 많은 자손을 보았고 늙어서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자수 작품들은 후대까지 전해져 국보로 남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남긴 유산은 눈에 보이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줄보다 진한 사랑의 힘, 장애와 시련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명예공주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 내리는 겨울밤이 되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는 붉은 매화꽃이 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명예공주와 월심 할머니의 영혼이 만나 피워낸 사랑의 꽃이라고 믿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는 따뜻한 사랑. 그것이 바로 눈 덮인 골짜기에 핀 붉은 매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시들지 않는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